자, 두 번째 강의 노트 스프링 MVC 기초. 저 현재 구현 중인 프로젝트만 열어놓고 나머지 프로젝트를 닫으면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저 스프링 툴 스위트 이클립스가 좀 더 가벼워져요. 좀 더 빨라져요. 프로젝트 이름을 클릭하고 여기 메뉴에 프로젝트 클로즈 프로젝트. 다시 열 때는 더블 클릭하면 돼요. 프로젝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다시 열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바 객체 속성. 자바 객체 속성은 멤버 변수가 아니고 get, set 메소드가 한 쌍으로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product class get unique cost, set unique cost 이렇게 get, set 메소드가 있으면 그러면 이 프로덕트 클래스에 유닉 코스트라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 메소드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get name, set name이면 name 속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스프링 엔진이나 뷰 템플릿 엔진이 자바 객체의 속성 값을 꺼낼 때는 get 메소드를 호출해서 값을 꺼내고 속성의 값을 채울 때는 set 메소드를 호출해서 값을 채워요. 멤버 변수가 아니라는 거. 자바 객체의 속성은 멤버 변수가 아니에요. 헬로2 프로젝트를 만듭시다. 자, 여기 봅시다. 그 프로덕트 클래스 구현. 자, 보통 강의 노트에 있는 소스 코드 붙여 넣을 때는 그냥 복붙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구현해야 될 때도 있죠. 구현 시험 같은 거. 자, 이때
편리한 팁. 자, 예를 들어서 이 프로덕트 클래스는 이렇게 멤버 변수 name, unit cost 멤버 변수가 있고, 그러면 속성을 구현해야 되니까 get name, set name, get unit cost, set unit cost 이렇게 속성을 구현하기 위한 get 메소드, set 메소드를 만들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생성자 name 값과 unit cost 값을 생성자 파라메타로 받아서 이렇게 멤버 변수에 채우는 이런 구현을 할 일도 많고, 이걸 구현을 자동화해주는 메뉴가 이클립스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클래스 만들 때 직접 만들어야 된다면 이렇게 멤버 변수만 오타 없이 저렇게 멤버 변수만 저렇게 선언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getSet 메소드를 자동으로 만드는 메뉴가 소스 메뉴 밑에 여기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게 get 메소드, set 메소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메뉴야. 이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를 클릭하고 여기서 멤버 변수를 골라주면 돼요. 전부 다 고를 거라면은 여기 오른쪽 select all 버튼을 누르면 되고, 그러면 셀렉트된 멤버 변수에 대해서 get set 메소드가 자동으로 생성돼요. 맨 밑에 generate 버튼 클릭하면. 자, 이렇게 자동으로 메소드가 생성됐죠. 근데 아쉬운 점은 여기 줄바꿈 없이 그냥 따다닥 붙어 있지, 이걸 자동으로 그 포맷 해주는 메뉴가 소스 메뉴 밑에 여기 포맷이라고 있어요.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F. 소스 메뉴 밑에 포맷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인덴테이션도 맞춰지고 적절하게 줄바꿈도 되고.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또 생성자를 또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메뉴도 있어. 소스 메뉴 밑에 생성자를 만들기 적당한 위치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여기 이쯤에다가 생성자 만들면 되겠지. 소스 메뉴 밑에 generate 그 constructor using fields, 이게 그 멤버 변수 값을 다 파라메타로 받아서 채워주는 생성자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메뉴야. 이걸 클릭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멤버 변수 골라주면 그 멤버 변수 값을 파라메타로 받아서 채워주는 그 생성자가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돼요. 됐지? 이렇게 자동으로 메소드 생성하면 편해요. 뿐만 아니라 여기 generate 메소드가 더 있죠. 여기 해시코드, generate 해시코드 and equals, 해시코드 메소드하고 equals 메소드도 자동으로 구현해주고, 여기 generate toString 메소드도 자동으로 구현해줘. 나는 나도 인텔리제이 봤는데, 인텔리제이에만 있고, 스프링 툴 스위트, 즉, 이클립스에 없는 기능은 못 봤어요. 기능은 양쪽 다 있어. 이 스프링 툴 스위트, 즉, 이클립스 기능도 굉장히 좋아요. 단점은 좀 직관적이고 쓰기 편하게 좀 화면이나 메뉴가 배치되어 있는 건 이클립스가 좀 더 직관적이고 쓰기 편하게 배치되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굳이 그 돈 내고 써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여기 이 소스 메뉴 밑에 이 자동 제너레이트 이 메뉴도 좋고 여기 리팩터 메뉴 밑에 여기 소스 코드 리팩토링을 자동으로 해주는 메뉴도 잔뜩 있죠. 이것도 기능 매우 좋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클립스 자바 리팩터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면 강의가 있을 거야. 검색해 보자. 클립스 자바 리팩터 여기 한글 강의는 없고 영어 강의만 있는데 저 자막 나올 테니까 아무튼 이 리팩터 메뉴도 매우 좋아요. 언제 그 자바 코딩 열심히 하는 학생은 이 리팩터 기능도 언젠가 맘먹고 한번 공부해 볼 만해요. 이 리팩터 메뉴는 인텔리제이도 좋아요. 인텔리제이를 쓰든 이클립스를 쓰든 둘 다 리팩터 메뉴가 굉장히 강력하니까 이거 언제 공부해 볼 만해요. 오케이. 여기 그 강의 노트에 적혀 있고 프로덕트 클래스 생성 여기 getter, setter 메소드 자동 구현 생성자 자동 구현 강의 노트에 적혀 있으니까 이거 보고 해도 좋고 오케이. 그 다음은 그냥 또 쭉 이어서 또 만듭시다. 자, 봅시다. 저 여기 8페이지 프로덕트 클래스. 이 프로덕트 클래스는 이렇게 뭐 별다른 구현이 없고 멤버 변수와 그 멤버 변수에 대한 get, set, 메소드, 생성자 뭐 이런 거밖에 없지. 이런 클래스를 DTO 클래스라고 부르는데 데이터를 채워서 그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의 클래스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그래서 줄여서 DTO 객체 DTO라고 불러요. 데이터를 채우기 위한 set 메소드 그 다음에 그렇게 채운 데이터를 꺼내기 위한 get 메소드 뭐 그거 말고 다른 구현이 거의 없죠. 이런 것들 앞으로 이런 DTO 클래스를 많이 구현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first controller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컨트롤러 클래스 웹브라우저의 URL 요청을 서버가 받아서
그 서버에서 실행되는 클래스가 바로 컨트롤러 클래스죠. 웹브라우저가 서버에 어떤 URL을 요청하면 그 URL에 해당하는 그 컨트롤러의 그 액션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되어 실행되죠. 컨트롤러 클래스는 골뱅이 컨트롤러 아니면 골뱅이 REST 컨트롤러 이 두 어노테이션 중에 하나가 붙어 있어야 돼요. REST 컨트롤러 아니면 컨트롤러. 그래서 여기 first 컨트롤러에는 골뱅이 REST 컨트롤러가 붙었어요. 골뱅이 REST 컨트롤러. 그 다음에 액션 메소드. 웹브라우저가 어떤 URL을 웹서버에 요청하면 그 요청된 URL에 해당하는 컨트롤러에 어떤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돼서 실행되는데 이렇게 URL 요청에 의해서 자동으로 호출되어 실행되는 컨트롤러의 메소드를 액션 메소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액션 메소드죠. 액션 메소드에는 URL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요청된 URL에 해당하는 액션 메소드가 실행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URL이 뭐냐? 컨트롤러 클래스에 붙은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 그 다음에 액션 메소드에 붙은 골뱅이 get 매핑의 그 값, 이 값을 두 개를 결합한 것이 그 액션 메소드의 URL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 소스 코드를 보면 여기 컨트롤러 클래스의 리퀘스트 매핑,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 그 다음에 액션 메소드에 get 매핑이 붙었죠. 그럼 이걸 합치면 first test1 이에요. 그래서 요 액션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한 URL은 first test1 그래서 요거예요. 요 URL이 바로 아까 그 메소드, 액션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한 URL. 웹브라우저가 저 URL을 서버에 요청하면 URL에 여기 first test1이니까 여기 first test1 요 액션 메소드가 실행이 되죠. 그래서 메소드 이름, 클래스 이름은 하나도 안 중요해.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URL만 중요해. first하고 test1 이 URL이 중요해요. 액션 메소드, 이 메소드 이름 자체는 하나도 안 중요해. 다른 이름으로 바꿔도 아무 상관없어요. 클래스 이름도 마찬가지야. 클래스 이름도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복되지만 않았는데. 중요한 건 URL이에요. 이 first test1. 이 annotation의 값이 URL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클래스에 붙은 이 리퀘스트 매핑 얘는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해 봅시다. 지워 봅시다. 자, 얘를 이렇게 주석으로 막을까? 그냥 주석으로 막읍시다. 주석으로 막으면 지운 거나 똑같으니까. 그냥 지워요. 자, 이렇게 지워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first가 없어졌지. test1만 남았지. 그러면 이 액션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한 URL은 여기 방금 내가 이걸 지웠으니까 first 부분은 지워졌고 test1만 남았어. 그럼 URL도 first를 지금은 이 URL이 이제 틀리죠. 실행하면 404 not found 에러가 나죠. URL이 달라졌어요. 404 not found.
테스트 부분을 지워야지. URL에서도 first 부분, URL에서도 first 부분을 지우면 오케이, 실행되죠. 그래서 여기 클래스에 붙어 있는 리퀘스트 매핑 URL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액션 메소드에 붙은 get 매핑 이런 건 생략 못해요. 액션 메소드는 반드시 골뱅이 get 매핑 혹은 골뱅이 뭐뭐뭐 매핑 그 URL을 알려주는 골뱅이 뭐뭐뭐 매핑이 액션 메소드에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컨트롤러 클래스의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은 없어도 돼요. 또는 이렇게 해도 돼. 어떻게 해도 되냐면 그 클래스에 붙은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 얘는 지워버리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써주는 거지. first라고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거 오케이예요. 자, 그러면 이 액션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한 URL은 여기다 적었으니까 first slash test1이야. 그러면 이거 실행하면 다시 또 404 not found라고 first slash test1 하면 실행이 되죠. 여기다가 first slash test1이라고 적어줬으니까. 그런데 이게 좀 불편하지. 왜냐면 보통 이렇게 URL은 어떤 한 컨트롤러 클래스에 있는 액션 메소드들의 URL은 앞부분을 같이 하는 것이 관례야. 관례일 뿐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first 이렇게 앞부분 단어가 똑같이 한 컨트롤러 클래스에 있는 액션 메소드들의 URL은 이렇게 앞부분 첫 URL의 이 첫 단어 부분을 똑같이 맞춰주는 게 관례야. 관례일 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first 여러 번 적어주는 게 귀찮으니까 자, 여기에서 first 슬래시는 다 지우고 클래스 앞에다가만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 first 이렇게 적어주는 게 더 훨씬 간단하죠. 그러면 이 URL, 이 액션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한 URL이 다 앞에 first slash test1, first slash test2 이렇게 전부 다 앞에 first slash가 적용이 돼요. 이렇게 구현하는 게 편하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지. REST 컨트롤러, 골뱅이 REST 컨트롤러 이런 컨트롤러 클래스들을 REST 컨트롤러라고 부르는데 REST 컨트롤러하고 그냥 평범한 컨트롤러하고 뭐가 다르냐? 뷰가 있고 없고가 달라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골뱅이 컨트롤러 이건 뷰가 있었지. 뷰 템플릿이 있었죠. 그래서 액션 메소드의 리턴 값이 뷰의 템플릿 파일의 경로명이었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뷰 템플릿의 경로명. 그런데 골뱅이 레스트 컨트롤러는 뷰가 없어요.
그래서 액션 메소드의 리턴 값이 뷰의 이름이 아니고 뷰 파일의 경로명이 아니고 액션 메소드의 리턴 값이 데이터야. 그러면 이 데이터가 웹브라우저에 그대로 전송이 돼요. 단 제이슨 형태 텍스트로 포맷으로 변환되어서 웹브라우저에 그대로 전송이 돼요. 아무튼 뭐 전송 포맷은 제이슨 형태인데 어쨌든 데이터가 웹브라우저로 전송이 돼요.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있는 백엔드는 뷰를 구현 안 해요. 그리고 REST 컨트롤러를 구현해서 백엔드에서 프론트엔드로 데이터만 넘겨주면 되지. 그리고 프론트엔드가 없을 때 그때는 백엔드에서 뷰도 구현해야 되고. 자, 그래서 실행해 보면 그래서 테스트 1 액션 메소드가 리턴하는 건 안녕하세요라는 문자열 데이터야. 테스트 2 액션 메소드가 리턴하는 건 문자열 배열 데이터고 테스트 3 액션 메소드가 리턴하는 건 프로덕트 객체. 테스트 4 액션 메소드가 리턴하는 것은 프로덕트 객체 배열. 이게 그냥 REST 컨트롤러니까 골뱅이 REST 컨트롤러 웹브라우저로 그대로 전송이 돼서 웹브라우저에서 그 데이터가 보여요. 실행해 보면 first test 1 안녕하세요라는 문자열이 그대로 보이고 테스트 2 스트링 배열이 보이죠. 문자열 배열 테스트 3 객체가 보이죠. 이게 자바스크립트 제이슨 포맷이 자바스크립트 객체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라는 얘기예요. 이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객체지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스트 4 객체 배열. 그리고 나는 지금 그 크롬에 제이슨 뷰어 확장을 깔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걸 안 깔면 제이슨 뷰어를 설치 안 하면 확장을 설치 안 하면 이렇게 로우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은 설치 안 됐다면 로우로 그냥 서버로부터 받은 문자를 그대로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도 제이슨 포맷 그 확장을 크롬에 설치할 거라면 여기 크롬에서 제이슨 포매터라고 아닌가? 제이슨 포매터가 아닌가? 필요한가? 이름이 뭐였지? 제이슨 포매터 맞는데? 보통 제이슨 포매터라고 검색하면 첫 번째 항목으로 크롬 익스텐션이 검색도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항목도 아니고 좀 내려야 되네. 여기 크롬 웹 스토어에 제이슨 포매터 이거 클릭해 들어가서 설치하면 돼요. 구글에서 제이슨 포매터라고 검색하면 조금 내려보면 크롬 웹 스토어 제이슨 포매터가 보일 거예요. 이거 크롬 웹 스토어에 들어가서 이거 설치하면 돼요. 이거 설치하면 여기 로우, 파스트 이게 있고 로우를 클릭하면 서버로부터 받은 형태 그대로 보여주고 파스트를 클릭하면 저렇게 좀 보기 좋게 그리고 또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가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표시해 주죠.
자, 퍼스트 컨트롤러, 그 REST 컨트롤러죠? REST 컨트롤러. 이거의 실행 과정. 이 부분은 읽어보세요. 여기 17페이지. 자, 그 다음 세컨드 컨트롤러. 자, 이건 이제 뷰가 있는,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없고 서버 이게 스프링에서 화면 뷰도 스프링으로 구현하는 그런 옛날 방식이죠.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그 회사에 가면 이런 방식으로도 구현을 그 하게 되고, 사실은 당연히 뷰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방법이 좀 더 어려워요. 뷰를 안 만드는 백엔드가 더 쉽지. 데이터만 바로 리턴하면 되니까. 아무튼 세컨드 컨트롤러. 예를 들어 네이버 뉴스 사이트도 서버에서 이 뷰를 만든 거예요. 이것도 네이버 뉴스 사이트. 이렇게 컨텐츠 위주 그런 웹페이지들은 쇼핑몰 같은 거, 쇼핑몰이랄지 네이버 뉴스 뭐 아니면 카페, 뭐 블로그 이렇게 콘텐츠가 많은 앱 같이 기능이 많은 게 아니라 콘텐츠가 많은 웹사이트들은 여전히 아직도 서버에서 뷰를 만들어서 출력을 하는 이런 웹 서버 프로그래밍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면 여러분 팀 풀제 가는 거 보면 백엔드 개발자들이 뷰 안 만들고 프론트엔드 팀하고 같이 프로젝트 팀 풀제에서 백엔드 뷰 안 만드는 백엔드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팀 프로젝트만 그런 프로젝트만 하던데, 여러분 회사 가면 안 그래. 네이버 뉴스만 해도 백엔드 개발자 혼자 다 만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조금밖에 안 쓴 거야. 이런 거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그다음에 좀 네이버 뉴스, 자바스크립트도 쓰이긴 쓰이지만 그 화면을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화면을 프론트엔드가 다 만드는지 아니면 웹 서버 프로그램 방식인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보면 돼. 여기 이걸 클릭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IT 과학 이걸 클릭을 하면 이쪽을 보세요. 이쪽 화면 왼쪽 위를. 화면 왼쪽 위가 깜빡하지. 뭔가 이러면 서버에 갔다 왔다는 얘기고, 그러면 서버에서 화면을 만들어서 출력한 거. 예를 들어 이걸 이 기타를 하나 클릭해 볼게. 여기 위를 봐요. 위가 가만히 고정됐는지 뭐가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여기가. 자, 그럼 이 화면들을 다 서버에서 뷰를 만들어서 출력한 거예요. 자, 카페 가봅시다. 카페는 어떤지. 중고나라 가볼까? 자, 중고나라에서 전체 글 보기 클릭. 여기 깜빡하지. 그리고 여기 글 하나 클릭. 여기 뭔가 변하죠, 여기. 이거 좀 애매하다. 깜빡 안 했나? 이건 좀 애매하네. 깜빡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눌러볼까? 페이지 번호를. 아, 이건 프론트엔드를 상당히 썼다. 여기가 거의 안 움직이죠, 여기가? 아, 아이프레임이구나. 프론트엔드가 아니라 아이프레임이라서 깜빡거리는 게 안 보인다. 확인해 보자.
아이프레임 아니네. 네이버 카페는 상당히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을 했네요. 다시 한번. 왜 이런 게 나와? 이게 좀 애매한데? 여기는 깜빡거리지 않은데 여기는 변했거든. 그래도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은 상당히 한 것 같아. 자바스크립트로 서버로 깜빡 갔다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아무튼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을 한 웹페이지도 많지만 네이버 뉴스나 아니면 옥션 같은 쇼핑몰 이것도 한번 옵션을 봅시다. 검색을 하면 여기 깜빡거리죠. 여기 화면 왼쪽 위. 그러면 웹 서버 프로그래밍 서버에서 뷰를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 클릭해 보면 이건 아예 탭이 새로 열리네. 그러면 당연히 새 탭이 열릴 정도면 당연히 그 서버 방식이에요. 서버에서 화면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예요. 쿠팡은 어떤지 보자. 쿠팡에서 뭐 로켓 배송 눌리면 깜빡거리죠. 로켓 배송 누른 건 깜빡거렸고 검색은 어떤지 역시 깜빡거렸어요. 여기가 깜빡거리면 서버에서 화면 만들어 주려고 한 거야. 자, 이거 상품 하나 클릭했을 때 얘도 탭이 열리죠. 이것도 역시 서버에서 화면 만들어서 주려고 한 거예요. 쿠팡도 상당히 화면을 서버에서 만들고 있네. 여기를 봅시다. 이거 클릭은 깜빡 안 하지. 이건 프론트엔드야. 요 부분은 프론트엔드다. 이쪽 화면 왼쪽이 깜빡 안 거리고 가만히 있으면 프론트엔드예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그다음에 서버에서 뷰를 만들어서 출력하는 백엔드, 프론트엔드 겸해서 뒤섞여 있어요. 순전히 프론트엔드만 화면을 프론트엔드만 만드는 방식이 아니야. 왜 그렇게 안 하냐면 화면을 온전히 프론트엔드에서만 만들면 뭐가 안 되냐면 구글 같은 서치 엔진에서 검색이 안 돼. 그래서 보통은 섞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다시 되돌아가서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여러분 팀 풀장하는 거 보면 백엔드 프로젝트 프론트엔드 학생들이 모여서 팀을 만들고 화면은 오로지 프론트엔드 학생들만 만들고 백엔드는 정말로 백엔드 API만 만드는 식으로 풀제가던데 그러면 안 돼요. 백엔드 개발자는 화면 만드는 공부도 해야 돼. 오케이. 자, 그 얘기고. 자, 그래서 이런 템플릿, 뷰, 파일을 이렇게 백엔드에서도 구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구현한 다음에 설명합시다.
자, 봅시다. 19페이지 second slash test 1.html. 이게 여기 요 폴더 아래 있어야죠. 여기 소스 밑에, 메인 밑에, resources 밑에, template 밑에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요 앞부분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임리프 같은 뷰의 확장자는 .html이고, 그러면 이 뷰 파일의 이름에 해당하는 건 녹색 부분이에요. 왜냐면 녹색 앞부분, 녹색 뒷부분은 당연해. 당연히 이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확장자는 .html이어야 하고, 그래서 이 뷰 파일의 이름은 이 연두색 부분이에요. 세컨드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test1.html. 그리고 이 부분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평범한 HTML이죠. 이 부분만 그 타임리프 확장 기능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배웠지. 이 메시지라는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 데이터를 이 태그 사이에 출력하라 라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액션 메소드 다음에 이 뷰 파일이 실행되려면은 여기 액션 메소드가 이렇게 이 연두색 부분 이 뷰 파일의 이 경로면 부분 이 부분을 리턴해야지. 그러면 액션 메소드 뒤를 이어서 요게 요 뷰 파일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타임리프 뷰 파일의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는 언제나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이 부분, 이게 한글 문자가 들어있다는 얘기고, language Korean. 그 다음에 이게 타임리프 뷰라는 뜻이에요. 타임리프 뷰고, 타임리프 기능은 그 th 콜론으로 시작한다. 이 노란색, 이 그 뜻이에요. th 콜론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건 순수한 HTML 태그인데, 이 문서의 문자 인코딩은 UTF-8 인코딩이다. 그리고 실제 소스 코드 파일의 인코딩이 UTF-8이어야지. 그리고 여기 개발 도구 설치 강의 노트 보면 지난 시간에 소개한 개발 도구 설치 강의 노트에 보면 여기 스프링 툴 스위트 설치 여기에 설치한 다음에 끝이 아니고 여기 프리퍼런스에서 설정할 부분이 있는데 이 프리퍼런스 설정 부분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UTF-8 인코딩으로 맞춰주는 부분. 개발할 때 표준 인코딩이 UTF-8이에요. 이게 이클립스가 그 윈도우즈용 이클립스의 기본 인코딩이 UTF-8이 아니고 설치하자마자 이게 MS949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UTF-8로 바꿔줘야 돼. MS949에서 MS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말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한글 인코딩 이름이 EUC-KR이라는 이름도 있고 MS949라는 이름도 있고 둘 다 같은 인코딩의 이름이야. MS가 만든 인코딩 이름. 둘 다 MS가 만든 거라서 표준이 아니야. UTF-8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HTML 태그에서는 인코딩이 UTF-8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해야 되고 이게 두 개가 일치해야 돼. 두 개가 일치하지 않으면 한글이 깨져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액션 메소드에서 모델 애트리뷰트를 뷰에 전달하는 코드가 이거죠. 그러면 모델 애트리뷰트 데이터의 이름이 하늘색 이 부분이고 데이터의 값이 여기 연두색 이 부분이 값이죠.
자, 이렇게 전달해요. 이렇게 전달하는 데이터. 액션 메소드에서 뷰로 이렇게 전달하는 데이터를 모델 애트리뷰트라고 불러요. 여기도 모델.add 애트리뷰트잖아. 모델 애트리뷰트란 얘기죠. 그리고 그걸 뷰에서 받아서 출력할 때 메시지라는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 값을 이 태그 사이에 이 부분에 출력하라 라는 타임리프 지시자가 이거예요. 서버에서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결국은 이렇게 출력되겠지. 이 부분은 타임리프 소스 코드니까 이 부분은 출력이 안 돼. 타임리프 소스 코드니까. HTML 태그 부분만 출력하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안녕하세요라는 문자열로 출력이 되죠. 왜냐하면 메시지라는 모델 애트리뷰트 값을 태그 사이 여기에 출력하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그리고 액션 메소드를 보면 세컨드 컨트롤러에 이 테스트1, 세컨드 슬래시 테스트1 액션 메소드 뷰의 이름이 세컨드 슬래시 테스트1이고 여기 모델 애트리뷰트 전달하고 있죠. 그러면 방금 살펴본 자, 여기 세컨드 슬래시 테스트1 이 뷰가 실행이 되고 여기에 메시지 모델 애트리뷰트가 여기에 출력되고 자, 그래서 실행해 보면 세컨드 슬래시 테스트1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가 출력되는데 이건 안녕하세요라는 데이터가 출력된 게 아니라 페이지 소스 보기 이런 HTML 태그가 출력된 거예요. 여기 이렇게 H1 안녕하세요 요 태그가 출력됐죠. 자 그래서 여러 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 이건 타임리프 소스 코드야. 타임리프 소스 코드가 그대로 출력 안 돼요. 이게 서버에서 실행된 다음에 이 실행 결과 어떤 HTML 태그가 출력되냐면 웹브라우저 소스 보기. 이건 웹브라우저에서 그림을 그린 거고 자,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서버로부터 받은 HTML 태그는 이게 소스 보기가 소스 코드 보기가 아니야. 서버로부터 받은 HTML 태그들을 보자라는 메뉴예요. 서버로부터 이런 HTML 태그를 받았어요. 얘랑 다르지. 이 부분 출력 안 됐죠. 이 부분 출력 안 됐지. 이 부분 또 이 부분도 출력 안 됐지. 안 됐죠. 그리고 메시지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 메시지 모델 애트리뷰트의 값 안녕하세요가 출력됐죠. 자, 그 다음 테스트 2. 이거 URL도 세컨드 슬래시 테스트 2고 지금 모델 애트리뷰트로 전달하는 게 모델 애트리뷰트 데이터 이름은 product. 값은 객체. product 객체. 그 다음에 리턴하는 뷰의 이름은 second slash test 2. 그러면 리턴 하자마자 second slash test 2 뷰가 실행이 되죠. 얘가 실행이 돼요. second slash test 2. 자, 이 부분. 모델 애트리뷰트.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은 product. 그 다음에 .name. .name이니까 이건 product 객체의 속성이에요. 속성값. 이 타임리프 부분에다가는 속성명을 적어주는데 이 속성명이 name이라는 이 product 객체의 name 속성 값을 여기에 출력해라. 앞에서 얘기했죠. 속성값이라는 건 속성이라는 건 get 메소드, set 메소드가 속성이야. 이건 값을 꺼내서 출력해야 되니까
get 메소드, get name 메소드가 호출돼서 얘가 리턴한 값이 여기 태그 사이에, 이 태그 사이에 출력이 되죠. 그래서 또 여기에다가는 유니코스트 속성 값이 출력이 되고, 제품명 1200, 얘는 출력이 안 돼. 이 프로덕트 모델 애트리뷰트의 네임 속성값, 유니코스트 속성값이 출력이 돼요. 그러면 전달한 객체가 이러니까 네임 속성값은 맥주, 유니코스트 속성값은 2000. 여기에 맥주, 여기에 2000이 출력이 되죠. 이렇게 전달했으니까. 자, 그래서 실행해보면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아니고 HTML 태그를 그린 건데 그 HTML 태그가 뭐냐 보고 싶으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페이지 소스 보기. 그러면 서버로부터 이런 HTML 태그를 받았어요. 서버가 이걸 출력한 거야. 이걸 출력한 소스 코드가 이거죠. 이 소스 코드가 서버에서 실행되면 이런 HTML 태그를 출력을 해서 웹브라우저에 전송이 돼요. 여기도 보면 뭐가 다르냐? 이 부분 출력이 안 됐지. 타임리프 선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출력이 안 됐죠.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도 타임리프 코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출력이 안 됐죠. 그리고 제품명 1200 대신 product.name 값, product.unicost 값이 출력돼서 맥주 2000이 출력됐고. 오케이. 내 설명은 여기까지고 또 강의 노트에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이 그림 부분도, 실행 절차 부분도 꼼꼼히 읽어보세요. 자, 이 부분 읽어보기 바라고 5분 정도 실습을 하고 마칩시다.